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과실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교재들은 과실범을 저 뒤에 이제 미수범 배우고 나서 뒤쪽으로 설명하는 교재들이 대부분인데, 제 교재에서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설명하고 있던 과실범이라든가 아니면 부작위범에 관련돼 가지고 다 구성요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가지고 같이 구성요건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실범에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에 관련된 건데 설명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부작위범, 과실범, 그다음에 이제 과실범 관련된 결과적 가정범은 뒤에서 설명하는 교재들도 있다라는 것들 이해해 두시고, 자, 과실범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교재 보신 80페이지에 과실범의 일반론을 가지고 과실에 의해 체계상 지위가 나와요. 자,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법조문은 14조에 과실이라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했다. 이건 부주의했다는 거고, 이 부주의했다는 건 결국 객관적 주의 의무에 위반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아니면 인식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식했었지만은 그 의사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그런 경우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면 처벌한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과실범의 충족 요건 관련된 제1요건, 제2요건, 제3요건을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과실범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이 행위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 주의무에 위반된다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여기와 관련된 과실이라 했을 때 이 과실은 인식만 있고 의사가 없는 경우예요. 아니면 인식조차 없었던 경우. 하지만 인식조차 없었지만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인식할 가능성은 있었던 경우죠. 즉, 고의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 반면에 과실은 인식적 요소는 있는데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인식적 요소도 없었던 경우, 즉 가능성이 있었지만 없었던 경우, 이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우리가 과실범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과실범의 본질적 요소, 핵심적 요소를 여기다 둘 것이냐, 객관적 주의무 위반에 둘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이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만 했지 실현하는 의사가 없었다, 여기다 둘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있어서의 다수적 견해들은 법조문 자체가 주의무에 위반해 가지고 이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실범에서 제1 성립 요소로 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고의하고 과실은 어떤 주관적 구성요건 관계로서 이 고의에서 인식이 있고 고의에서 인식과 의사가 있는 경우 고의지만 고의에서 의사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과실을 판단하기 때문에 과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아니면 인식만 있었느냐, 아니면 인식도 없었느냐 하는 부분이 과실범 성립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요소로서는 결국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불인식했다. 그러니까 인식이 없는 과실이죠. 그 다음에 인식했지만 불의혹했다. 즉, 이 부분은 우리가 인식이 없는 과실. 인식은 했지만 의혹하지는 않았다. 이걸 인식이 있는 과실, 인식이 없는 과실이라고 나눠요. 이거를 인식이 있는 과실, 인식이 없는 과실로 나누기를 하는데, 자, 이것이 고의에 있어서 제1 성립 요소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얘가 왜 인식은 했지만 의혹은 없었냐, 아니면 왜 인식조차 못했었냐와 관련돼가지고 결국 이런 객관적 주의 의무에 위반됐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거. 그걸 제2 성립요건을 보고, 그리고 이제 법조문 자체에 우리가 뭐라 해야 되냐면 과실범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처벌한다는 거죠. 고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을 다 하지만은 과실범은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자체도 제3요건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뭐 각주에 형법 각칙상의 과실범을 처벌하는 범죄가 8가지가 있는데 8가지를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봐 보세요. 아직은 각칙을 다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의 종류의 범죄들을 처벌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과실범에도 체계적 지위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고의범을 공부할 때도 고의범에 체계적 지위가 있었죠. 책임 요소냐, 아니면 구성요건 요소냐, 아니면 이중으로 나눠지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우리 책임 요소설이 있어요. 이 과실이 여기 있었다는 거, 즉 고의 과실이 여기 있다 할 때
여기 있다고 보는 견해가 책임요소설이고, 이거는 고전적 범죄론책이나 신고전적 범죄론책에서 봤던 견해예요. 자, 근데 이제 목적적 범죄론책의 이후로 고의와 과실이 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로 들어온 걸 우리가 교화지에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요소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요건 요소설은 주로 목적적 범죄론책에서 주장을 됐어요. 자, 근데 이제 과실 관련돼 가지고 고의에서 이중적지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학설 대립이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고의의 이중적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과실 관련돼 가지고 다시 과실은 여기와 즉 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요소이자 여기에 책임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보는 것이 구성요건 책임 요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과실이 여기 있다는 것은 객관적 주의무 에 위반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객관적 주의무 위반이라는 건 일반인을 기준으로 일반인을 판단으로 객관적 주의무에 위반되냐 안 위반 주의무에 위반되냐 안 위반되냐 판단하는 건 여기서 보는 거고, 일반인은 할 수 있었지만 행위자는 할 수 없었다. 행위자의 능력이 안 돼가지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책임 관련돼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객관적 주의무에 위반한 것, 여기를 주관적 주의무에 위반했다 가지고 이렇게 과실이 구성권 요소이자 책임 요소로 보는 견해, 이런 견해가 지금에 있어서 다수결적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은 구성요건 요소인 동시에 책임 요소가 된다. 즉 뭐 객관적 주의무는 여기 있지만 이 요소인 동시에 이 요소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기본. 그림을 여기다 그려놨는데 객관적 주의무는 여기 있고 주관적 주의무는 여기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구성요건 책임 요소설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새로운 견해들은 뭐냐면은 이중주의설을 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객관적 주의무 위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객관적 주의무 위반은 인과관계에서 과실범에서의 인과관계에서 객관적 귀속을 하기 위한 촉도고, 이때도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고 여기도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다.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 두 군데 걸친다 라고 보는 것이 그 이중주의설, 최근의 주관설적인 이중주의설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수설적 입장은 주의무 위반을 객관적 주의무 위반과 주관적 주의무 위반을 나눠가지고, 객관적 주의무 위반은 구성요건 요소, 그 다음에 주관적 주의무 위반은 책임 요소로 보는 반면에, 새로 나온 견해들은 객관적 주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범에서의 객관적 귀속의 척도일 뿐이고,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 구성요건 요소이자 또 한 번의 책임 요소일 뿐이다 라고 판단하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판례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판례의 태도는 책임 요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는 그냥 아직도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책임 요소다. 근데 이때 심리적 책임 개념이었던 뭐 이 고전적 범죄론책의 신고전적 범죄론책에서 했던 과실이라고 보는 것과는 다르지만은 책임 요소로 보는데, 과실에 대해서 판례는 이 여러분들 교원 거기 보면 책임 요소를 가지고 판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핵심 표준 판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판례 입장은 뭐냐면은 책임의 핵심 요소인 비난 가능성. 자, 비난 가능성의 어떤 요소로서 과실범에 있어서의 주의무 위반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요소로 보는 것이 뭐 판례의 태도다. 근데 이제 어떤 견해가 타당하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볼 땐 뭐 주의무 위반이 여기다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 있다, 여기다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 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타당한데, 제가 완벽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과실범에 관련돼 가지고는 일반적인 견해인 객관적 주의무 위반은 구성요건 요소이고 주관적 주의무 위반은 책임 요소라고 하는 일반적인 견해에 의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과실의 종류는 뭐 인식이 있는 과실, 인식이 없는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이 있다는데,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인식은 있었지만 의욕적 요소, 의사적 요소가 없는 거, 인식 있는 과실. 인식조차 없었던 거, 인식이 없는 과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두 개는 처벌상의 차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 중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업무자가 과실을 한 경우에 좀 더 가중처벌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법 각치기 하면 업무자의 지위를 배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되는데 조금의 주의도 안 한 경우로 우리가 중과실을 한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2페이지에 이제 과실범의 성립 요건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다 박스를 좀 정리해놨죠. 주체, 객체, 행위.
객관적 주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만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관적 주의무 위반은 책임 요소라는 거. 위법성의 인식, 기대 불가능성이 있다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과실범에서 기본적으로 과실범에서의 성립 요건을 보면은, 자, 행위로서는 뭐다? 과실범도 일반적인 범죄 주체, 객체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럼 행위로서 여기서 행위는 뭐냐면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객관적 주의무에 위반하는 객관적 주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객관적 주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결과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실범은 객관적 주의무에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주의무에 위반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과실범에는 미수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결과가 발생해야지만 처벌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과실범에서 중요한 건 뭐다? 행위와 객관적 주의무에 위반한 행위와 결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범에서의 인과관계를 한다 가지고는 객관적 귀속 이론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이때 과실은 뭐다? 이때 과실은 두 가지가 있죠. 인식이 있고 의사는 없는 거. 인식조차 없었던 경우. 하지만 인식 이거는 인식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죠. 자, 이게 과실범에 있어서 기본적인 성립 요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객관적 주의무 위반이 있고 여기에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무 위반이 두 군데 있는 건데 이때는 객관적이다, 이때는 주관적이다 하는 이유는 뭐냐? 근거는 객관적 주의무 위반은 누구를 어떤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주의무가 있어요. 그 주의무에 위반했다 했을 때 그걸 누구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일반인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객관적 주의무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구성요건 요소에서 파악하고 일반인은 할 수 있었는데 행위자 자체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했다. 그럼 행위자의 능력이 없는 경우 관련된 행위자 능력을 판단하는 건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라 가지고 책임 요소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것이 과실범에 있어서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객관적 주의무겠죠. 자, 그럼 객관적 주의무가 뭐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뭐 객관적 주의무 위반이라는데 뭐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무에 위반하는 거, 이걸 객관적 주의무 위반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객관적 주의무는 결과 예견 의무냐 회피 의무냐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해야지만, 어떤 범죄적 결과,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해야지만 그걸 회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무 위반이라는 건 뭐 결과 예견 의무다, 회피 의무다, 아니면 결과 예견 의무, 회피 의무다 합친 거다 그런데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이 그냥 객관적 주의무 위반에서 주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를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주의무에 위반됐다, 위반되지 않았을 때 이 주의무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주의무는 폭넓게 인정돼요. 즉 어떤 법령에 의한 경우도 있고 계약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양을 보는 것처럼 관습, 조리에 의한 경우도 있고, 관습, 조리에 의한 경우로 굉장히 넓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무에 위반했다 해가지고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의에 관련된 의사적 요소가 없이 인식적 요소만 있거나 인식적 요소가 없었을 때,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위반했을 때 위반하고 결과가 발생했을 때 처벌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의무 위반은, 주의무라는 건 굉장히 넓게 법에 딱 규정돼요.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 같은 데가 운전을 하면 전방 주시를 해야 된다.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자동차를 잘 정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차하고 얼마 뛰어야 된다. 근데 의료법에는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주의무가 굉장히 폭넓게 인정되는데 법령에 의해서 인정될 수도 있고 계약에 의해서 인정될 수도 있고 더 심하게는 관습과 조리에 의해서도 주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객관적 주의무의 근거를 보면은 뭐
법령 관습 조리라 그래가지고 각주의 조리와 관련돼 가지고도 뭐 자전거 전용 도로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여 웅덩이를 파놓은 곳을 야간에 통행하던 그 통행인이 빠져 상해 입은 경우에 공사장 감독자는 야간에는 거기에 어떤 것들을 표시해가지고 사람이 안 빠지도록 관리해야 될 주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사회 상식이라는 얘기예요. 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리에 의해서도 주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다음에 주의무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된다. 그다음에 기준은 뭐다? 기준은 여기서 객관적이라 말했기 때문에 이 주의무에 위반됐다고 하는 기준은 바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무가 이렇게 폭넓게 인정돼 버리면은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다? 이렇게 넓어지는 객관적 주의무 위반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이렇게 아무리 폭넓게 인정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제한 안 하면 너무나 많은 주의무 위반이 있어가지고 과실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 객관적 주의무를 제한해야겠다가 나온 게 바로 허용된 위험의 원리와 이 허용된 위험의 원리가 교통 관여자들 사이로 좁혀져 있는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밑에 거 좀 지우더라도 객관적 주의무는 폭넓게 인정된다. 너무 폭넓게 인정되므로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 제한의 필요성이 있고 제한의 필요성으로 나온 것이 바로 허용된 위험, 신뢰의 원칙이다 하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법령, 계약, 선행행위, 법령, 계약, 뭐 조리, 관습에서 인정되는 객관적 주의무에 관한 게 어떤 것들이 있냐와 관련돼 가지고 폭넓게 인정되지만 대부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위반하면 주의무에 위반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이외라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일반인들의 기준에 볼 때는 주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83페이지에 보면 객관적 주의무를 인정한 사안, 객관적 주의무를 부정한 판례 사안들을 쭉 정리해놨어요.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나 사회 상규 조리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없는 경우를 정리했기 때문에 정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객관식 준비용으로도 받을 필요가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시험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객관적 주의무 위반 할 때 주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폭넓게 인정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라도 그 판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4페이지에 보면 객관적 주의무가 제한돼야 된다. 허용된 위험과 신뢰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 주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폭넓게 인정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 사회는 일정 정도의 위험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위험들을 발생시킬 때마다 우리가 객관적 주의무에 위반됐다고 봐야 되냐? 근데 어떤 위험들은 우리 사회의 편의와 어떤 그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허용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환 보는 것처럼 허용된 위험이라고 그래가지고 허용된 위험의 두 번째 줄 보면 형법이 허용된 위험을 인정하는 이유는 사회적 유용성과 필요성의 관점에서 일정한 정도의 위험에 대해서는 형법이 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면은 사회적으로 큰 편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용성의 편익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험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자. 가지고 허용시켜 놓는 겁니다. 그게 허용된 위험인데 그런 허용된 위험의 대표적인 것이 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죠. 원자력 발전은 위험할 수 있어요. 폭발하거나 사고가 나면. 그러나 원자력 발전을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위험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하나 짓고 두 개 짓고 세 개 짓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험이 늘어난다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건 허용된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폭발하면 위험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으면서 하나 더 지었다. 그러면 주의무에 위반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허용된 위험이기 때문에 주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에는 신뢰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뢰 원칙은 후술한다는데 제가 뭐 후술한다 그래가지고 그 86페이지로 빼놨는데 그 신뢰 원칙은 바로 이 허용된 위험이 이 교통 관여자들 사이로 축소된 게 바로 신뢰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6페이지 보시면 신뢰 원칙과 관련돼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 필요 불가결하면서도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업무의 규칙을 준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관여자도 자기와 같이 규칙을 준수하여 적절한 행위를 할 것이라 신뢰하고 행위하면 족하고 타인의 신뢰에 반한 부적절한 행위까지 예견하여 회피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하는 원칙이 신뢰 원칙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자동차 운전자는 뭐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도로교통법에 여러 가지 주의무가 있어. 자, 그 도로교통법에 있는 여러 가지 주의무 이외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면 그 이외에 도로교통법에 나온 거 이외에도 많은 주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그 주의무를 다 지켰어. 다 지켰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지킬 것을 예상해가지고 내 것만 지켰을 때 다른 사람이 안 지킨 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신뢰 원칙이라는 겁니다. 즉, 타인을 신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주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을 해요. 운전하는데 내가 차선을 지키고 있으면 이 차도 차선을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차가 갑자기 끼어들 것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내가 운전해야 될 필요가 있냐? 끼어들 것까지 예상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는 어떤 주의무가 있어요? 내가 법규를 지키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끼어드는 것까지 예상해가지고 운전해야 될 주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주의무는 인정하지 않겠다.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뢰 원칙 관련돼가지고 적용 대상 문제가 있는데 신뢰 원칙은 원래 뭐다? 허용된 위험 관련돼가지고 허용되는 의미 교통 관여자들 사이로 좁혀진 게 바로 신뢰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신뢰 원칙에는 적용 대상이 있어요. 적용 대상인데 적용 대상은 자, 먼저 차와 차 사이에는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떤 주의무 위반을 하지 않고 주의무를 다 지켰다. 교통규칙을 다 지켰다면 상대방도 지킬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야. 상대방이 위반해가지고 끼어들 것까지 내가 예상해가지고 운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뢰를 깨고 위반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나한테는 주의무 위반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는 당연히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사이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당연히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차와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되냐? 차와 사람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는 뭐냐?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사람이 무단횡단에서 끼어들 것까지 예상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가고 있는데 사람이 무단횡단했어. 무단횡단 차를 쳤어. 그러면 사람이 무단횡단한 것까지 예상해서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주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그 사고에 대해서는 나한테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과 자동차 사이라도 자꾸 신뢰 원칙이 확장되고 있는 게 지금의 추세예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차와 사람 사이에는 신뢰 원칙이 적용 안 돼요. 근데 자동차 운전은 항상 사람이 무단횡단한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이런 경우, 세 가지 경우, 즉 자동차 전용 도로인 경우와 그다음에 그 자동차 육교 미친 경우,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빨간등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위반해서 끼어들 것까지 예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하고 운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사람한테 전적으로 책임 있는 거고 자동차 운전자한테는 주의무 위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주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뢰 원칙이 적용돼가지고 뭐라 했어요? 자기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제한 속도 내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 났다. 그럼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끼어들까지 예상해야 될 주의무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 전용도로거나 아니면 육교 미치거나, 육교 밑에서는 사람이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위로 올라갈 것이라 예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육교
밑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무단횡단하지 않는가. 육교로 올라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판례는 이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봅니다. 근데 자동차 그 도로에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다. 그럼 자동차만 지나가기 때문에 빨간불일 때 사람이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다? 자동차와 사람 관계라도 적용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신뢰 원칙과 관련된 기본적인 적용 대상의 문제고, 자, 이런 자동차 사이에, 교통 관여자들 사이에서는 이 적용 대상이 이렇게 되는데, 비록 신뢰 원칙이 이렇게 적용된다 할지라도 신뢰 원칙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 대상의 문제고, 적용 대상을 넘어가지고 적용 한계 또는 어쩌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신뢰 원칙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와 관련 첫 번째가 행위자가 자기 스스로가 뭐요? 자기 스스로 위반한 경우, 자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상대방이 지킬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위반하면서 상대방을 신뢰했다는 건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즉,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어린이거나 아니면 노인분이거나 이럴 때는 상대방의 규칙 준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위반을 미리 인식한 경우. 자, 나는 규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예상해가지고 운전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위반하는 걸 봤다. 미리 인식했다면 어떻게 해요? 미리 인식했다면 그때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적용 환경에 관련된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시험 케이스 같은 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 3번 케이스하고 요 전용 도로 케이스라든가 6km 케이스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즉,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는데 시속 100km짜리 시속 100km가 제한인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시속 100km가 제한 속도면은 내가 앞차와의 거리를 100m를 뛰어야 돼요. 시속 100km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내가 90km로 달리고 있었다. 그럼 난 주임에 위반된 게 아니야. 제한 속도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90km로 달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90km로 달리고 있다면 앞차와 거리를 90m만 뛰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45m 사이에 자동차 제한 속도인 이하인 90km로 달리고 있는데 50m 앞에서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었어. 그럼 사고를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신뢰 원칙이 적용돼가지고 내가 내한텐 교통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90km 달리고 있는데 저 200m 앞에서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걸 발견했어요. 자, 그럼 뭐요? 상대방의 위반을 미리 인식한 경우잖아요. 200m 앞에 시속 90km로 달리고 있는데 200m 앞에서 사람이 무단횡단을 발견했다면 나는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인식하고 그걸 피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가다 사고 났으면 그때는 주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 요 전용도로라든가 요 상대방의 위반을 미리 인식한 경우와 합쳐져 가지고 객관식 시험이든 주관식 시험이든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뢰 원칙 관련돼 가지고는 이렇게 주로 교통 관여자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신뢰 원칙이 확장이 돼요. 다시 요즘은. 자, 신뢰 원칙은 원래 허용된 위험의 범위가 교통 잔여들 사이로 좁혀졌던 게 신뢰 원칙입니다. 근데 신뢰 원칙이 요즘 어떻게 되냐? 요즘 다시 확장되는 거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 좁혀졌다가 다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확장되고냐? 즉
공동의 위험 업무를 공동의 위험 업무자들 사이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공동의 위험 업무자 아니면 조직적 위험 업무자라고 하는데 신뢰 원칙은 원래 교통 관여자들 사이에서 적용되었던 건데 그것이 확장돼가지고 지금은 분업적 의료 행위, 즉 수술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사와 약사 사이에, 약사와 제조업자, 제약사 사이에 이런 관계에서도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면 88페이지 보시면 신뢰 원칙은 주로 교통 분야에서 인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분업적 의료 행위와 같이 다수인이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직적 협력으로 분담 수행하는 공동 작업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신뢰 원칙은 교통 관여자들 사이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확장돼 가지고 공동의 위험 업무를 분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그럼 그런 사람들 다 적용되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교환해 보는 것처럼 수평적 분업 관계에서는 신뢰 원칙이 적용돼요. 근데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도 수술을 하는 전공의가 있죠. 그 다음에 전공의 밑에 수련의가 있어. 전공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전공했다 하는 전공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련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의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전공의를 갖다가 레지던트라고 수련의를 갖다가 우리가 인턴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 수술하는데 전공의끼리는 뭐다? 전공의끼리는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적용돼. 그렇기 때문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 그럼 심장 이식 수술을 할 때는 마취과 의사, 심장을 띄는 사람, 심장을 붙이는 의사 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업무가. 그럼 심장을 띄는 사람은 마취과 의사랑 심장을 붙이는 사람을 믿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취과 의사는 심장을 띄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서로가 믿었는데 누구 하나의 실수로 잘못을 인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실수한 사람만 책임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관계, 이 수직적 관계에서는 뭐다?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분업 관계에서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만 수직적 관계, 전문의가 전공이나 수련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의료 이 분야로 많이 확장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회사와 약사의 관계도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는 제약회사 제공한 약은 원래 규정에 맞춰가지고 잘 만든 약이라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약회사의 실수로 약에 문제가 있어서 의료사고가 났다? 그거는 제약회사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판례와 관련돼 밑에 쭉 정리해놨으니까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좀 돌아와가지고 강의 교환해 보면 우리가 그 84페이지 보면 객관적 주의무가 제한된다고 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 주의무는 폭넓게 인정되지만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 그러면 객관적 주의무가 위반이 있다. 그럼 바로 과실이 되냐? 그게 아니죠. 반드시 과실을 보면서는 이런 객관적 주의무 위반의 행위와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과실 미수란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실에 있어서 미수 보면 인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행위와 결과 사이에 객관적 주의무에 위반한 행위와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인과관계는 물론 합법적 조건설에 의한 인과관계와 그다음에 객관적 귀속에 의한 귀속이 필요하겠죠. 근데 과실범에서의 인과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게 바로 객관적 귀속모의라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 귀속이 과실범에서의 핵심적 영역으로 떠오르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은 객관적 귀속 관련돼가지고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다? 주의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 다른 말로 우리가 적법행위 대체노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범의 보호 목적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교환해 보시면은 뭐 결과 발생이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해 필요하고 인과관계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 규속을 보면은 제가 거기 있는 게 주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과 규범의 보호 목적 관련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앞에 설명을 했었죠. 어디서 설명을 했느냐? 이건 주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은 우리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규속할 때 그 객관적 규속론에서 적법행위 대체 이론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주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하고 똑같은 거다. 해가지고 이미 이거는 객관적 규속론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규범의 보호 목적도 이미 객관적 규속론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환에 여기는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이 앞부분으로 가서 객관적 규속론에서 제시했던 위험관계 이론 있죠. 위험의 창출 중대, 위험의 구체적 실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규범의 보호 목적이라 할 때 규범의 보호 목적과 그 위험의 구체적 실현 관련된 주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을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해 놓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85페이지에는 간략하게 있지만 반드시 앞에 가서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이제 좀 관심을 끌고자, 여러분들 관심을 끌고자, 좀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면 자꾸 주의무 위반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과 발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저기 일산 쪽에 저유소에서 그 폭파 사고가 났었습니다. 폭파 사고가 났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풍등을 날려가지고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저유소가 폭발했어요. 자, 이 외국인 노동자는 뭐냐? 이 저유소라고 하는 이런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이런 장소에서 몇 킬로미터 안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위로 날리면 안 된다는 게 법 규정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법 규정에 위반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는 주임에 위반했어요. 자, 주임에 위반해가지고 그 주임에 위반한 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했죠. 저유소가 폭발했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그 풍등을 원래 누가 날린 거냐면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공사장 건너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날린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그 풍등을 날린 겁니다. 그 풍등을 날렸다는 건 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주임에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에 풍등 하나가 공사장으로 떨어지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고향 생각해서 자칫 풍등을 날린 겁니다. 풍등을 날렸다고 하는 거, 주의무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다 초등학생과 외국인 노동자가 똑같이 풍등을 날렸다는 건 다 주의무에 위반했다는 겁니다. 주의무 위반을 했는데 결과는 누구 때문에 발생했냐? 발생한 결과가 뭐예요? 발생한 결과는 결국 그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날린 행위로 인해서 폭파가 사고가 났죠. 그리고 그거는 인과관계가 결국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날린 것에 의해서 폭파가 났다고 하는 인과관계 인정돼 가지고 이제 뭐 과실로 인한 실화죄와 관련 중과실 실환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반드시 주의무에 위반한 택당을 가지고 과실범위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무에 위반한 행위와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이걸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러기 때문에 행위와 결과 사이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근데 핵심적인 논의는 바로 이 주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과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잘 기억해 놓고 이 부분은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반드시 잘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과실범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객관식 시험용으로 주의무에 위반했냐 위반하지 않았냐 하는 것들을 객관식이나 뭐 주관식에서 좀 시험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근데 진짜 핵심적인 거는 과실범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인과관계에 관련된 이 객관적 규속론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이 시험에 더 중점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그렇고 학문적 논의를 통해서도 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과실범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구성권을 받고 그럼 과실범에 있어서 위법성은 뭐냐? 이제 다 여기 지었다 생각하고 위법성은 보면은 과실범에서의 위법성은 기본적으로 뭐 일반적인 위법성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위법성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데 위법성에 가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의범에서는. 근데 과실범에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들도 있어요. 근데 고의범과의 논리 구조상 과실범에 있어서도 당연히 우리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됐고 그거는 이제 85페이지에 과실범의 위법성 관련된 정의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만 아직 위법성을 안 배웠으니까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범에서의 책임 관련된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주관적 주의무위반이 있다는 거죠. 객관적 주의무위반은 저기, 주관적 주의무위반은 책임 요소로 있다. 저기서 객관적이라는 거는 일반인을 주의무에 위반된지 안 위반된지를 일반인을 기준으로 삼는 거고, 여기 주관적이라는 말 할 때는 이거는 행위자의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과실범 공부를 할 때 이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 책임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걸 자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책임 파트에 가선, 책임론에 가선 주관적 주의무가 여기 있다고 설명을 안 해. 그냥 과실범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선 객관적 주의무 위반 구성권 요소, 주관적 주의무 위반 책임 요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은, 그러면 행위자의 능력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는 행위자의 능력이 너무 높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반인들은 못 지켜요. 일반인들은 못 지키는데 행위자는 지킬 수 있었다. 그럼 여기 일반인들이 못 지킨다면 객관적 주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실범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통설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삼지만 행위자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 때는 저기서 행위자의 능력까지도 파악해야 된다. 같이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국내에 있어서 다수설적 입장이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다 마치고 과실범 관련된 객관적 주의무 위반,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 여기 있다 하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범 관련돼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과실범 이외에 우리가 고의범과 과실범을 배웠기 때문에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 형식인 결과적 가중범까지 봐야 되는데, 뭐 시간상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결과적 가중범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